안녕하세요. 안경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AI가 만능이 아닌 이유, 그리고 잘못 쓰면 우리 뇌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입니다. 먼저 충격적인 연구 하나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 MIT 미디어랩이 54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4달 동안 실험을 했어요.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챗GPT로 글을 쓰게 했고, 한 그룹은 구글 검색으로, 마지막 한 그룹은 오직 자기 머리로만 글을 쓰게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챗GPT를 쓴 그룹이 4달이 지나자 자기가 쓴 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뇌파 검사에서는 뇌 특정 영역의 활성이 세 그룹 중 가장 낮게 나왔고요. 연구진은 이걸 인지부채라고 이름 붙였어요. AI를 쓸수록 뇌에 빚이 쌓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한국 직장인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0시간이 넘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국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번아웃을 경험했고, 특히 30대 직장인은 75.3%가 번아웃을 겪었다고 답했어요. 전 연령대 중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제 주변만 봐도 그래요. 두통약 먹으면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타이레놀 하나, 점심 먹고 하나, 야근 전에 하나. 이게 2026년 한국 직장인의 일상이에요. AI 쓰면 일이 줄어들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MIT 연구를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MIT 미디어랩 연구진이 발견한 건 세 가지예요. 첫째, 챗GPT 사용자는 뇌신경 활성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둘째, 자기가 쓴 글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지 못했어요. 셋째, 네 번째 세션에서 챗GPT 그룹을 AI 없이 글을 쓰게 했는데 다른 그룹보다 성과가 떨어졌어요. 연구진은 이 글들을 편향되고 피상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연구자들은 반복적인 GPT 사용이 독립적 사고 능력에서 장기적 학습 성과를 감소시키는 인지부채를 쌓는다고 결론 지었어요. 즉, AI에 기댈수록 나중에 AI 없이는 일을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MIT 논문이에요. 여기에 진짜 무서운 괴리가 있어요. 어버크 연구소라는 곳에서 전 세계 경영진과 실무자들한테 물어봤는데요. 경영진 81%가 작년에 직원들 업무 부담이 늘었다고 인정했어요. 근데 동시에 AI가 장기적으로 업무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실무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IT 직원 71%가 번아웃을 경험했고 65%가 회사의 요구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많은 실무자들이 단기적으로 AI가 오히려 업무량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회사는 AI 써서 효율 올려라 라고 말하고 직원은 AI 쓰느라 오히려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회사는 AI 쓰면 한 명이 10명목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일 더 시키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저커버그의 말 기억나시죠? 한 명이 팀 전체의 일을 하는 걸 보기 시작했다. 이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할 일이 10배 늘었다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처리하는 정보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 한 명이 하루에 약 74GB의 정보를 소비합니다. 영화 16편 분량이에요. 이게 500년 전 사람이 평생 처리하던 정보량과 맞먹습니다. 비교를 좀 더 해볼게요. 1986년만 해도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신문 55부 분량의 정보를 받았어요. 2007년에는 175부로 늘었고요. 지금은 측정이 안 돼요. 출퇴근길에 쇼츠, 지하철에서 인스타, 점심 먹으면서 유튜브, 회사에서 메신저, 퇴근길에 또 쇼츠,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우리 뇌는 석기 시대랑 똑같아요. 수십만 년 동안 사실상 업그레이드가 없었습니다. 원래 뇌가 처리하도록 진화한 건 뭐냐? 부족 공동체, 수십 명의 얼굴, 하루에 몇 번의 대화, 아침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결정,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매일 이메일 117개, 메시지 153개, 하루 275번의 방해. 하드웨어는 그대로인데 요구는 불가능할 정도로 달라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정보 과부하로 전 세계 경제가 잃는 돈이 연간 약 1조 달러예요. 하나로 1,400조 원, 생산성 저하와 혁신 감소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마 공감하실 얘기 드릴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친구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올라요.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입안에서만 맴돌아요. 어제 본 영화 제목이 기억 안 나요. 이거 40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20대, 30대에서 이런 증상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이름이 있어요. 영츠하이머입니다. 젊다는 뜻의 영과 알츠하이머를 합친 말이에요. 한국에서 만든 용어이고 고용노동부가 공식 카드 뉴스로 배포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원인은 세 가지예요. 스마트폰 과도한 사용,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리고 과도한 음주. H 플러스 양지병원 신경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어요.
디지털이 발달하면서 가족 연락처나 생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뇌가 아닌 스마트폰이 대신 기억해주면서 뇌를 사용하지 않아 치매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양이 줄어드니까 뇌가 퇴화하는 거예요. 물론 반론도 있어요. 일부 학자들은 이건 병이 아니라 뇌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AI까지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분담이 완전 위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MIT 연구가 경고하는 게 정확히 이 지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두 가지 지금부터 드립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디지털 디톡스예요. 이거 듣자마자 뻔한 얘기네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잠깐 들어봐 주세요. 서울시가 실제로 운영하는 캠페인이 있어요. 이름이 111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휴대전화를 끄자는 캠페인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쓰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출퇴근길에 쇼츠 대신 창밖 보기, 뇌에 휴식 시간 주는 겁니다. 쇼츠 보면 뇌가 계속 정보를 처리해요. 쉬는 게 아니에요. 둘째, 잠자리 들기 2시간 전에는 휴대폰 안 보기.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뇌가 낮에 받은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게 수면 중에 일어나거든요. 이때 폰 보면 그 과정이 방해받아요. 셋째, 하루에 최소 1시간은 AI 없는 시간 만들기. 보고서 쓸 때, 기획안 짤 때 처음 1시간은 무조건 내 머리로만. 이 시간이 여러분 뇌를 지켜줍니다. AI는 도구예요. 망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루 종일 망치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겁니다. 두 번째 해결책.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AI의 지침을 설정해 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AI한테 그냥 질문만 던져요. 이 주제로 보고서 써줘. 그럼 AI가 뭘 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정보를 섞어서 그럴듯한 답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할루시네이션이에요. 말 그대로 환각, 그럴듯한데 사실은 틀린 답을 자신만만하게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엔트로픽, 그러니까 클로드를 만든 회사가 공식 문서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대놓고 공개했어요. 최근 레딧에서 바이럴이 된 내용인데 한국에서는 아직 잘 모르시더라고요. 세 가지 핵심 지침입니다. 첫째,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해라. 이게 제일 강력해요. 기본적으로 AI는 도움이 되려는 본능이 있어서 모르는 것도 아는 척 답하거든요. 이걸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해. 추측하지 말라고 지침에 박아두면 할루시네이션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 내가 준 자료에만 근거해서 답해라. 이게 여러분이 꼭 쓰셔야 할 지침이에요. 회사 문서 넣고 이 문서 안에 정보만으로 답해. 네가 알고 있는 일반 지식은 쓰지 말라고 하면 엉뚱한 답이 나올 확률이 크게 떨어져요. 셋째, 직접 인용문부터 찾고 답해라. 긴 문서 분석할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답을 먼저 쓰지 말고 이 문서에서 관련 인용문 3개 먼저 뽑고 그 인용문을 근거로만 답해라고 시키세요. 실제로 이 세 가지를 쓰면 구조화된 작업에서 할루시네이션이 40에서 60%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 AI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1년간 검증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거예요. 클로드든 챗GPT든 제미나이든 여러분이 쓰시는 도구에 커스텀 지침 또는 시스템 프롬프트 메뉴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써두세요. 당신은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어시스턴트입니다. 첫째, 내가 제공한 자료의 정보만 사용하세요. 일반 지식으로 빈칸을 채우지 마세요. 둘째, 확실하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라고 솔직히 말하세요. 추측하지 마세요. 셋째, 사실이나 숫자를 인용할 때는 출처를 먼저 제시하세요. 출처가 없으면 답변을 철회하세요. 이 4줄짜리 지침을 한 번만 박아두면 AI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주인이 누구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주의할 점 하나, 이 지침을 모든 대화에 쓰진 마세요. 창의적인 글쓰기나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할 때는 오히려 방해가 돼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엄격한 지침이 창의성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서치 모드랑 자유 모드를 나눠서 씁니다. 사실과 숫자가 중요한 업무에서만 이 지침을 켜세요. 결론 드릴게요. AI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근데 만능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 쓰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생각하는 능력과 기억하는 능력을 갉아먹습니다. MIT가 경고하고 한국 의사들도 경고하고 엔트로픽 본사가 공식 문서에 해결법까지 올려놨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를 쓰되 주인이 되세요. 노예가 되지 마세요. 둘째, 하루 1시간은 AI 없이 내 머리로만 일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 뇌를 지켜줍니다. 셋째, AI 쓰실 때는 꼭 지침을 박아두세요. 내가 준 자료만 써라,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라, 출처를 제시해라. 이 3줄이 여러분의 업무 품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안경쌤의 AI 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